이제 KBS 이사로 많이 느껴졌고요. 그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소송이 너무 오랫동안 많이 이끌게 됐고, 다행히 다 이기게 되고, 어저께는 인터뷰 기사가 좀 나갔습니다. 현재는 그 명지대학교에서 역사 문명도 가르치고 있고, 음악도 20여 년째 가르치고 있고, 현재는 그 서울시장 이사장이랑 며칠 전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생을 그 원래 전공은 제가 그 세계사, 현대사, 서양사 쪽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도대체 그 한국의 현대사가 그 세계사 일부인데 이게 그 NL계라고 하는 민족해방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사학교에 부진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런 그 왜곡 작업들을 좀 교정하는 데 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친했던 동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려보더라고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2시간짜리인데 요즘은 유행하는 주장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는데 이게 잘못된 체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유엔 승인 한반도 유일합법 정도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뭐 국사실천위원회 자문위원을 했을 때 들어갔다가 제가 빠지면은 그 정권이 이제 그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 한반도 유일합법 정도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6.25 전쟁은 민족 통일 전쟁이다. 저랑 이름이 비슷한 그때 강정구 교수가 6.25 때 사실 다 끝났어야 된다. 이게 그 공산통일이 돼야 되는데 에가더, 미국, 유엔 이런 게 개입을 하면서 이게 통일 못된 게 통탄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얘기들은 한국 국사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국사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무슨 성명서 낸다 이런 거 하면은 꼭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NL, 민족해방혁명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은 이제 주체사상으로 이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치이고 태어났으면 사라져야 됐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게 그 주 얘기입니다. 자, 임시정부 대한민국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그 한 2시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48년 50선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48년 50선거는 한반도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신민들이었으니까 이게 왕의 신민이었던가 덴노의 신민이었다가 이때 드디어 국민으로 변모한 날이고, 이 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의회에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의장을 전출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전출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임무를 이제 수행하시기 시작을 해주고, 그런데 이게 광복절이 원래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건 재헌의의 의견이었는데 이 뜻은 좋았어요. 8월 15일 날 이 독립기념일을 하자. 근데 이게 해방일과 겹치게 되면서 점점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그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광복절은 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게 둔갑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49년 8월 15일 날은 제 1회 독립기념식을 열었어요. 다음에 이 중앙청에서 50년 8월 15일은 6.25 전쟁 때문에 밀렸죠. 하지만 대구에서 제 2회 독립기념일 광복. 이 광복절로 바뀌게 된 것은 요것도 실수입니다. 이걸 3.1절, 제헌절, 절로 통일을 하자 해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광복절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단어를 쓰게 되면서 여기서 혼란이 오게 된 거고 12월 12일 날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또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 같아요. 12.12 그러면은 되게 이제 12.12 군사쿠데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날이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건은 세 개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해서 국가의 그 자격 요건을 이제 규정하는 건데 12월 12일이 중요한 것은 국민과 영토가 있고 제1공화국이 수립이 됐는데 주권은 이건 국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 왜 한국의 좌파들과 북한은 대한민국이 유엔 승인 유일한 법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문제 유엔 결의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문이고 여기는 이제 불문으로 되어 있고 당시 유엔은 뉴욕에 있지 않았고 프랑스 파리 샤이오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엔 문제 결의안이 이제 제출이 되고 대한민국을 과연 국제 승인 국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토론과 표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장면 선생을 임명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장면 선생이 영어에 능통하는 점. 두 번째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죠. 아드님께서 또 장기 해주기로 하셨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청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면 선생을 대표단으로 임명했고 그리고 표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표결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 영토가 있고 그다음에 주권, 국민 주권, 국가 주권 두 개인데 50선거에서 완벽한 자유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평등 비밀 직접 투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스위스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때 유엔이 이왕 줄 거 제일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주자. 그래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돈이 많은 사람도 한 표, 돈이 없는 사람도 한 표, 무학자도 한 표, 박사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이래서 1인 1표 제도로 완벽한 비밀 투표, 자유 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제헌의회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정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소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경우는 유엔 감시를 일단 거부했습니다. 못 들어오겠어요. 자유선거가 아니죠. 그리고 이 비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흑백 투표를 하는데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고 싶으면 하얀데, 안 찍고 싶으면 까만데 이렇게 넣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공산당이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우리는 이런 사람을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민의 대원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북한의 주민들은 국민이 아니죠. 주민들은 이 리스트에 찬성하면은 하얀 데 집어넣고 반대하면 까만 데 집어넣게 되니까 99.몇%의 찬성으로 그냥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자유 투표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부가 되고 대한민국만 놓고 표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장면 선생님이 한국 대표부 대표였다고 하면은 당시 그때 뭐 대사라고 하는 칭호를 안 쓸 때입니다. 미국의 유엔 대표부 대사는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존 포스터 더네스가 대표였는데 그때 더네스가 표결이 벌어질 때 이 체크한 체크표예요. 그러면 여기에 48표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인데 6표도 참 재밌어요. 지금 그 소련이 그때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나라인데 소련이 이때 어거지를 좀 부립니다. 우리는 소련이지만 이게 연방이기 때문에 베로루시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래가지고 다 한 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반대하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베로루시아, 소련의 일부죠.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지만. 기권,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권 국가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공산권 국가죠. 그리고 소련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 개의 그 투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승인이 되면서 Dear Dr. John M. Chang 장면 선생이 이제 영어 이름이 John Myung Chang이었어요. 그래서 With my compliments and the best wishes for the future of Korea, John Foster Dulles, December 12th, 12월 12일 1948년.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장면 박사에게 그 선물로 드립니다. 참고로 그 장면 박사님은 진짜 박사는 아니고요, 명예 박사입니다. 당시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병옥 박사님, 뭐 장민호 박사님, 김규식 박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명예 박사들이고 제 기억에는 진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암살당한 장덕수 선생,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그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이명욱 선생님, 이 정도 분들만 진짜 박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드물었어요. 그래도 이제 명예 박사니까 이제 딱 하나. 요게 지금 그 장면 기념관에 가면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카피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결의안에서 요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is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하는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such가 받는 것은 lawful이었습니다. 위에 그 형용사가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라는 대목인데 요것을 왜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악명 높은 리영희 교수였어요. 리영희 교수가 이것을 어떻게 오역을 했냐면은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that part of Korea라고 오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국사학회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라고 하는 383 이남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합법정부다. 383 이북에는 DPRK, 북한이 있기 때문에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로 뭐 전부 다 나섰을 때 그때 이거 반대했던 분은 제 생각에 저와 이인호 선생님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원문을 가져와가지고 보였는데 왜 얘네들이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50선거가 일어나는 게 383 이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할권은 거기에 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 두 개의 레짐이 있지만 그 중에 뜻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합법정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게 비화가 되냐면은 유교의 383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 이것도 우리의 땅이니까 평양의 시장을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383 이 북에 관할권은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부가 되는 일도 있긴 있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정부는 아마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동산부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게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나서 유엔이라고 하는 데서 출생신고가 억셉트 된 날, 그러니까 국제 승인의 날로 우리가 또 기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국사학회와 좌파와 하나는 이것을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절대로 대한민국은 아마도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로 나오고 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거를 교과서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되풀이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80년대 전 한국에 터지게 되죠. 제가 대학을 이제 다녔던 시절이 아주 이때 절정기였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생각이 80년대에 처음 생겨난 건 아니고 놀랍게도 50년대 이미 배태가 됐고 어디서 배태가 됐냐면 이건 역사대가 아니고 서울대 상대에서 이러한 생각이 배태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또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경제학계가 48년 건국과 이후의 사회경제 진로는 비정상적인 일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배태가 됩니다. 이끌었던 분들 이름을 얘기하자고 하면 박현채, 안병직 교수, 그 다음에 이제 학현 변영균 교수 이런 분들인데 박현채 교수는 소련발치산 출신이죠. 대한민국 체제는 굉장히 만대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소련발치산을 했지만 그가 학원 활동, 대학교에서 수업, 대학원 교수가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박현채 교수는 민족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고 나오고 김대중 후보가 70년대 초반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유명한 대중경제론을 이제 들고 나오셨거든요. 대중경제론의 실제 저자입니다. 민족경제론이 이제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표기를 쓰고 이제 나온 것이었죠. 안병직 교수는 변영균 교수 먼저 얘기하죠. 이 학현학파라고 치면은 지금 뉴스에 수백 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좌파 정보가 들었으면은 경제 관료들은 모조리 학현학파로 다 키워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주성인이 뭐 이거 희한한 경제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학교학파예요. 변형윤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 그리고 이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변형윤 라인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나가줘야 되고 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이 학파에 의해서 굉장히 망가진 측면이 많습니다. 안병식 교수님은 이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노동운동 이런데 이제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셨죠. 그럼 이런 분들이 그 완성시키고 유행시킨 논리는 NL 식민지 감봉권 사회론이라고 하는 뭐 흔히 뭐 사회 구성체 이론이니 뭐 많은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지대성이 되게 돼요.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남한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변한 것뿐이고 아직도 식민지 상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미제 식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건적 잔재를 반밖에는 청산을 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대 담론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담론으로? NL 혁명으로, 민족 해방 혁명으로. 그래서 한국의 좌파는 크게 봐서 PD파와 NL파의 대결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둘이 정말 박 터지게 싸우고 제가 유학을 가니까 NL에 그 중에서도 주사파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중학교 동기 동창인 강철, 김영환이 이끄는 주사파가 한국의 그 담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NL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PD는 영원한 패자입니다. PD는 영원한 패자예요. 민주당도 PD가 주도가 돼서 PD NL로 만들었지만 이게 NL이 장악하면서 쫓겨나게 되죠. PD들이. 그리고 지금 정의당은 PD들이 만든 당인데 보면 또 심상정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또 NL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9년에 공산화가 된 그 모택동주의 마오이즘과 서양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종속 이론의 이제 한국적 변형인데 여기서 80년대 중반에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변형윤 교수는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국은 곧 망한다라는 얘기를 50년대부터 하셨는데 아직 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곧 망한다. 곧 망한다.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본인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논리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멋있어요. 민족 공존하고 폐쇄 체제로 가면서 자급자족 경제로 가고 목가적인 나라를 만들고 절대로 한국은 산업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와 경공업, 생필품도 만드는 경공업으로 나가야지 이 중공업으로 나가고 무역을 하게 되면 종속국가가 되고 무지하게 못 사는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이 이 개방경제로 나가고 무역을 중시하고 중공업으로 나가면서 큰 성공을 거두니까 사실 이분들은 학문적 양심이 있으면은 퇴장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퇴장을 안 한 게 문제고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86년 7년도 정도에 안병식 교수님이 거대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분 이제 부산분이라 사투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야, 이거 내 이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옛날에 망해야 되는데 이거 망해도 더 잘 되고 있으니 이게 웃자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북한은 점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점점 더 못 살아. 자기 이론이 틀린 것을 조금 고백한 분이 안병식 교수님입니다. 서울대 안병식 교수님이 두 분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두 분들도 전공이 좀 비슷해요. 한 분은 서양사, 한 분은 경제사인데 이분은 이제 경제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86년 7년에 내린 결론은 내가 틀렸다. 난도구가 옳았다. 라는 그 고해성사를 하면서
제자들, 학계 제자들뿐만 아니라 노동계,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의 이제 수장 역할을 할 때 이제 나타나다가 야 우리가 틀린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안병직 선생을 저주하고 아니 우리는 당신을 그 따르고 이렇게 그 싸워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배신하면 어떡하오. 그리고 떨어져 나간 그룹이 한국 좌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틀린 것 같습니까? 봐라 내 얘기가 하나도 안 맞지 않나 했을 때 안병직을 따라간 사람들이 한국 우파의 지금 중핵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안병직 교수가 자기 아들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뭐 데모고 노동운동이고 체제 전복운동이고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일 사랑했는데 야 우리가 틀린 것 같다. 그랬을 때 이 양반이 정말 우리가 틀린 것 같습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결국에는 그 전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도 활동을 하세요. 나이가 많지만 누구시지? 누구시지? 김문수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맞습니다. 국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 아는 신용복이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하면 공산주의자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콩가루가 돼버려요. 근데 김문수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계보에서 상당히 높은 서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권위를 갖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갖고 있는 이 운동권 내의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기존 사회와 밖에 무기력을 파고들고 이제 급진주의 운동이 들어서게 되죠. 80년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선배들이 만들어준 스터디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의식화 교육을 했던 세대인데 저도 대학교 82년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선배들이 해가지고 이제 운동권 서적들을 쫙 줘가지고 뭐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봤어요.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전사 인식, 일본이 79년에 나와서 계속 시리즈로 80년대를 풍미한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이 그 가장 중요한 이 운동권 의식화 교육의 교재가 되죠. 얼마 전에 전 대통령이 책방을 만드시고 SNS에 이 해방전사 인식 1권을 들고 이것이 저의 최애 저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언제 때 해방전사 인식이죠? 이게 79년. 그럼 해방전사 인식의 논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나? 아까 얘기 그대로예요. 정치이고 이런 떡해먹을 체제를 만드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죽일 놈이다. 응?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을 따라갔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영영, 김구, 김일성 뭐 이런 그 대안들을 이제 얘기했던 그 책입니다. 리영희의 저작들, 한양대 신박과 교수를 하면서 아까 그 유엔 결의문을 의도적으로 오역을 한 사람이죠. 오역의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악질적인 오역의 케이스로 서옥식 선생이 쓴 책에 리영희의 그 오역이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은 혹시 그 저 리영희 선생님 조선일보 있을 때 그때 같이 계셨었습니다. 네. 그때는 좀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신부에 있었어요. 네. 리영희가 그 조선일보에 있으면서 일본의 그 세카이지 같은 그 좌경서적들을 읽어나가면서 모택통의 그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의 내료가 되면서 그가 썼던 책들이 대중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상과 인성
조난시대 논리, 8억 인구와의 대화, 그때 중국의 인구가 8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들에서 리영이가 얘기한 것은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 하나 더 붙였어요. 대한민국은 먹혀먹을 체제고 20만 원 주기 놈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세계는 어디로 가야 되냐 했을 때 리영이가 제시한 목표는 문화 대혁명 시기의 모택동 체제가 인류의 이상 체제라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그 이영희의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면은 문화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 정신 개조 실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것을 그 찬양을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희의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자기는 그 막 희열을 폈다는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서 하게 되죠. 그럼 이영희의 얘기가 맞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진 운동 때 무려 4,5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은 전쟁을 제외한 단일 사건으로 세계사에서 가장 큰 사상자를 낳은 아주 그냥 아비규환의 그 세계였고, 이것 때문에 모택동이 실각하게 되고 유속이 등소평에 이제 실용주의 체제가 들어섰다가 66년에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이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홍위병이라고 하는 완장을 세워주고 완전히 사회를 뒤엎은 친위 쿠데타가 문화혁명이고, 유속이가 주석인데도 이 홍위병과 등소평 역시 두들겨 맞고 하방당하게 되고, 등소평 외아들은 2층에서 홍위병이 던져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게 되죠. 유속이의 부인이었던 왕왕메이 그 폴스리는 조리돌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등소평이 집권했을 때 겨우 풀려나게 되고 이제 부령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했던 시기를 골라라 한다고 하면 스탈린의 1930년대 공포정치 시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유대인 탄압을 했던 그 히틀러 체제,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게 문화대혁명 체제였는데 리영이는 이것을 찬양을 하고 있고 한국의 국사학자들이나 좌파학자들, 생각학자들, 공작자들은 이것을 바이블로 여기고 있어요. 리영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장이 KBS 이사를 하면서 저를 쫓아내는데 앞장섰고, 지금 박문진 이사장을 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권태선이라고는 여성입니다. 완전히 도치된 겁니다. 리영이는 평생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에 갈 수 있어도 안 갔어요. 중국어를 하지도 못합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 박현채 민족경제론, 민중경제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중공업으로 가면 안 된다. 민족공조, 자동차적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외국에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일본이 나오면서 일본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일본입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그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나라가 있네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제 한국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위에 얘기한 논리에다가 6.25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의 주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들 입에서 맨날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6.25는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내전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전부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커밍스는 아주 모작을 만든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론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만 아주 그냥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만든 엉터리 같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다 플러스 6.25 전쟁은 절대로 남침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고, 다른 책에서도 절대로 아주 강조를 하면서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소련이고 중공이고 도와준 게 없고 38선을 그 무대로 남북이 조그만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황해도 옹진반도가 이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그 전투들이 벌어졌었어요. 선친이 이제 이때 그 8.25를 임관하자마자 조대장이었기 때문에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투 상황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규모 전투가 자연스럽게 전전선으로 확대된 게 6.25 전쟁이지 계획이고 뭐고 이런 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한국 학자들이 그냥 홀가닥 빠져가지고 아직도 이것을 교과서에 집어넣으려고 환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만약 맞는 얘기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사회 주류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정신이 썩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기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분열증 사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 네가 이게 거짓말이고 어떻게 알아?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89년, 90년에 소련 동권 체제가 붕괴가 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는 그 학부 때 그 공산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산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뭐 이 언어 저 언어 이제 그 많이 그 독학을 하고, 김수영 교수님 계시지만 당시 그 연대는 공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대 교수님들이 와서 러시아 1, 2를 들었는데 1 들을 때 20명이 들었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2 들을 때 3명이 남더라고요. 3은 저 혼자 들어서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권 연구가 가장 그 활발한 학교 중에 하나인 이제 인디아나 대학으로 이제 석사를 가서, 제가 석사가 끝날 때쯤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브리든 인디아나에서 열리게 되고, 그때 커밍스도 오고, 커밍스의 스승인 제임스 파네스도 오고, 강만길도 오고, 백낙청이 오기로 했다가 이제 못 오게 되고,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석사를 끝내고 이제 박사 진입을 했을 텐데,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얘기가 들려.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영원불변이 그냥 계속 갈 그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리영이는 그의 책 우상과 예정에서 야, 소련이 베를린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찬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화면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그냥 동서로 양쪽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경악을 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커믹스를 보니까 커믹스가 입을 딱 벌리고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강만일 선생 보니까 강만일 선생도 입을 딱 벌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분보다도 더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제 눈앞에서 제 박사기 논문 주제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공산권을 공부하러 갔는데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그 세계사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수백 톤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 문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권 문서, 나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문서가 개방이 되면서 이 새로운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역사는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전부 다 허구인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폐기된 수종주의적 연구를 비판 없이 채택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한국 사회가 좌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뛰어넘고. 자, 그러면 공산권 붕괴로 인한 비밀 자료 공개 때문에
몇 가지의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게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도 안 집어넣어요. 단정과 분단.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정과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과 정읍바람 때문에 이 단정과 분단의 원인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에 의해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계획이 먼저 치밀하게 전개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45년 9월에 이건 해방되자마자 스탈린이 내려보낸 지령서에 38선 이북에 친소 정권을 세워라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단정 아니에요? 이게 분단 아닙니까? 그러고 더 중요한 문서가 9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되는데 휘킹 대장, 이게 뭐 휘킹, 히킹, 그냥 온갖 지금 오류로 이게 표기가 되는데 휘킹 대장입니다. 휘킹 대장은 소련군 정치국장을 지낸 사람인데 스탈린 지령에 따라서 38선 이북의 친소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스탈린에게 제출한 게 이게 발견이 돼요. 1945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작성이 된 문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휘킹 대장 보고서. 여기 이제 그 휘킹이라고 이제 그 사인이 되죠. 이제 까비가 45년 12월 25일. 그러면 이 휘킹 대장 보고서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스탈린 동지의 그 명에 따라서 북한에서 그 단독 정부, 친소 정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46년 초까지 우리는 친소 정권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은 미국의 나라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제 태극기를 썼었고 김일성, 그 다음에 축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 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양욱을 그 서기장으로 하는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이제 강명도 교수라고 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상위층에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분 보셨죠? 그분이 바로 그 강양욱 서기장의 손자입니다. 강양욱은 김일성의 종조부 되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외가는 실골강씨죠. 제강씨가 아니라 예컨강입니다.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되고 법률이 제정이 되고 토지개혁을 단행을 하고 그리고 정부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시작을 한 게 임시인민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시 국제정세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미 북한은 소비에트화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연설했던 게 정읍연설입니다. 정읍 발언도 아니고 연설이에요. 이건 한참 뒤에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연설이 분단과 이 단정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잘못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6.25 전쟁에 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25 전쟁이 자연 발생적 내전이냐, 이걸 놓고 이제 이건 뭐 수없이 많은 문서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커밍스조차도 자기의 이론을 수정을 했는데 역시 조선인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명나라 망했어도 명나라 황제에게 계속 그 제사를 지내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커민스가 바꿨어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 하면서 그거를 계속 교과서에 집어넣고 대통령까지 그런 얘기를 아직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웨들스비 교수가 제가 석사 때 박사과정이 끝나고 있었던 여성분인데 박사학위가 끝나자마자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교수로 가면서 93년도에 소련 문서가 상당히 많이 열리게 돼서 외무성에서 정말 신받다 산상을 캐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외무성에서 6.25 전쟁의 시작에 관한 거의 모든 게 담겨진 서류천을 발견하게 되면서 6.25 전쟁의 시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들의 결론은 뭐냐? 6.25 전쟁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에 의해서 면밀히 계획되고 집행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저는 94년도에 모스크바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쿠민테론 문서를 이제 뒤졌는데 제가 1년 먼저 갔었으면 이 이름 대신에 제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웨들스비 교수가 제 선배가 1년 먼저 가서 그래서 제가 94년에 갔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러시아를 국빈 방문을 했었고 그때 초대 러시아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이 한국에 잘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때입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빚진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옐친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캐서린 웨들스비 교수가 찾아낸 문서 더하기 6.25 전쟁에 관한 아주 종합 세트판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을 갖고 와서 외교부에 이것을 이거라고 해서 지금 국립외교 문서부에 가면은 이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어거든요. 근데 이 문서를 그래서 우리는 옐친이 줬다고 해서 옐친 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죠. 자, 박헌영과 김일성. 김일성은 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무상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사실 공동정권이었습니다. 이 둘이 스탈린에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가지고 저 형님 우리가 내려가면 다 끝납니다. 아주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스탈린이 아주 그 신중한 지도자입니다. 스탈린이 계속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계속 말리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스탈린이 왜 그렇게 6.25 전쟁 그 남침을 처음에 막았냐면은 논리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아직 미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갔을 때 미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할 때까지 우리 좀 기다리자라고 김일성과 박헌영을 다독이다가 여기 보면은 50년 1월 30일 날 스탈린이 슈티코프 대사에게 비밀 정부를 치는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슈티코프는 소분정 당시에 사실상 총독이었죠. 그러다가 북한 측은 수령의 정치국장을 지낸 사람인데 북한 정부가 쓰자마자 초대 주 평양, 주 북한 소련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사실상 진짜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총독과 같은 그 존재였는데 슈티코프 대장, 이때는 이제 슈티코프 대사에게 긴급한 전문을 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게 영역본인데 이 소스는 여기입니다. 자, I will be ready to receive him, discuss with him.
France office to Kim Il-sung and tell him that I'm ready to help him in this matter.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바라던 전쟁을 내가 승인을 할 테니까 빨리 와라. 그러니까 김일성이랑 박은영은 이게 무슨 그 정말 그 메떡이냐. 그래서 모스크바로 달려가게 돼요. 모스크바로 달려가니까 스탈린이 자 빼놓았다. 이제 내려가라.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 단 하나의 조건. 이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마오 동지에 가가지고 마오 동지의 도움을 약속받은 다음에 시작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달게 되고 김일성과 박근영은 너무 신나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형님 스탈린 대형님께서 이걸 승인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 대통령이 굉장히 놀라게 돼요. 이 놀란 이유는 49년에 자기네들이 겨우 공산화를 했는데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오가 한 게 참 재밌어요. 모스크바로 스탈린에게 비밀 정보를 칩니다. 얘네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마오에게 답정문을 보낸 게 다 있어요.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맞다, 도와줘라. 그러니까 당시 스탈린의 고민은 엄청나기 때문에 마오가 그 답정문을 받고는 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 동지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 모든 지원 다 해주겠다. 이 킬로군에 있는 조선족 군대를 다 입원을 하고, 그래서 6.25가 터지자마자 그냥 내려온 사람들은 중국 인민군 소속이었던 조선족 군대들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사단의 방호산 장군이 이끄는 육사단인데, 이 전부 다 킬로군 출신들이에요. 아주 싸움에는 이제 뭐 굉장히 그 내전 때문에 이제 능하죠. 그래서 낙동강 정서까지 이제 쳐내려온 게 방호산의 그 육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이제 조건을 걸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와주는데 조건은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김일성과 박근영이 금방 끝납니다. 라고 하면서 6월까지 무시무시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 게 문서로서 나타나요. 소련은 이제 온갖 물자를 다 내줬고, 중공도 물자는 물론이고 이제 군대까지 이제 주면서, 그리고 소련은 바실리프 원수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그 용민 최고군 원로를 평양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6.25 전쟁 시작하는 작전과 짠 것까지도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커밍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위에 생겨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들이 나와도 이거를 믿지 않느냐고 그래요. 제가 정교조 교사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한 선생은 뭐 여자 선생은 손 들더니 제가 가르치고 알고 있는 건 정반대입니다. 좀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증거가 있는데. 한 남자 선생님은 여기 그 교수님이 얘기한 그 이 문서들 다 이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믿기 싫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오가 스탈린에게 전문을 준 거를 모스크바가 공개를 하니까 중국도 따라서 공개를 했습니다. 스탈린이 마오에게 준 답 전문도 모스크바가 공개를 하니까 베이징도 공개를 했어요. 양쪽이 조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무나 압도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냥 믿기가 싫은 것 뿐입니다. 52년도쯤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그 스테이메이트에 빠지게 되고 김일성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요청을 해서 중공의 수상인 줄레가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스탈린과 회담한 회담록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비신스키라든가 베드로코 같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스탈린이 전쟁을 계속해. 미국을 여기 완전히 묶어두고 우리가 유럽에서 마음대로 놀 수 있게 되게 해.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이 52년, 원래 50년 말에 끝나야 되는데 50년 말에 자 메가더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 50년 말에 압록강 두만강 진출해서 물을 뜨고
그 모든 장교 중에 한 명이 저희 선친이세요. 근데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 김일성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박근혜는 만주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가 스탈린이 모 대통령에게 요청을 합니다. 들어와 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딱 결단을 내려가지고 휘디코프가 김일성과 박근혜를 소환한 다음에 자 복창 오늘부로 우리는 한반도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한반도 바깥으로 나가서 만주에서 게릴라전을 해라. 그때 통일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때 모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면 개입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순망치안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북한이 없으면은 이가시요. 그러니까 긴 국경을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팽덕회가 이끄는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전쟁이 그때부터 이제 중공과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무진장 오래 끌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52년이었는데 이 스탈린이 더불어다가 결국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휴전 협정이 얘기가 됩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4인 공동체제, 프루쇼프, 마르코프, 베리아, 몰로토프 이런 4인 체제가 들어서게 되죠. 이 4인 체제가 전쟁을 끝냅시다 하면서 결국 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게 되고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기 때문에 대단히 철저했고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기 때문에 대단히 불철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악명 높은 금성출판서 교과서는 50% 이상으로 채택을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상의 남한 농민을 캐리커처 만화로 하면서 북에서는 땅을 공짜로 줬는데 왜 우리는 돈을 주고 샀냐? 뭐 이런 선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얘기가 맞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럼 제가 역질문을 학생들이나 국사과 교수들에게 합니다. 자, 북한의 농지개혁이, 토지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왜 북한의 농업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왜 남한의 농지개혁이 그렇게 불철저했다고 하는데 남한에는 지주계급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됐죠? 대답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좌파적인 서준석 교수도 이승만이 잘한 거는 농지개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 입장을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지만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 분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경작권을 일시적으로 주면서 이거는 대지주가 소장농에게 주는 경작권과 똑같습니다. 소유가 안 되고 팔 수가 없고 전매도 안 되고 소작도 할 수가 없는 조건을 달아버리고 경작권을 주고 그것도 좀 지나서는 이제 집단 농장으로 이제 좀 더 묶어버리니까 북한의 농업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무상 분배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서 허구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아마도 농지개혁 사상 가장 성공적인 농지개혁인 것 같은데 유상 몰수를 했는데 1년 농출량의 1.5배를 지주에게 주는데 현물이나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5년짜리 채권을 줘서 나중에 이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들은 여기서 얻은 게 별로 없었어요. 채권은.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데 1년 공출량의 1.5배를 내라. 당장 내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1년 공출량의 30% 대개 지주들에게 주는 것은 50% 이상입니다. 근데 30%만 주고 이것도 장기 저리에 대출을 주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농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대지주였잖아요.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는 대지주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게 되고 산업자본.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그 대지주들입니까? 삼성이나 뭐 휴다이나 이런 그 기업가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뭐 미국 대사관이나 저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제 부흥부 건물이었는데 경제지역 건물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필리핀이 지어졌고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지어졌고 여기 그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우리에게 이 준총독 이방과 같은 존재로 한국보다 딱 3배를 가져갔어요. 딱 3배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필리핀 드림을 아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지금 필리핀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3배,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나라가 10분의 1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다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핀은 농지개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역사를 보면은 포퓰리스트들이 에스트라다라든가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대통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15대 지주 가문이 대통령을 한다든가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농지개혁을 못했는데 지금 필리핀의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그 봉봉 마르코스의 아들인데 이건 신지주 계급에 이제 속하게 되죠. 저는 이제 두테르테라고 하면 정말 희한한 그 포퓰리스트였고 그 전에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이었죠.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인데 이 아키노 대통령의 본 이름은 무식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키노 대통령 본 이름을 얘기하면 몰라요. 자기네들도 다 못했는데 아키노 대통령의 이름을 본명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니그노 노이노이 꼬왕꼬 아키노 3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냐? 귀족 지주가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꼬왕꼬, 꼬라손 아키노의 집안이죠. 필리핀 제1 지주가문입니다. 꼬왕꼬. 근데 꼬라손 꼬왕꼬가 베니그노 아키노 사모님이랑 결혼해서 아키노가 돼서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노이노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베니그노 아키노는 이제 마르코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하고, 아키노 집안은 두세 번째 지주가문입니다. 아로요 대통령은 이제 마타가 대통령의 딸이고, 이제 아로요 집안의 그래서 아로요인데, 그렇게 15대 지주가문. 그럼 이 15대 지주가문이 아직도 필리핀의 국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전근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것은 꼬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일 때 지주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하고 미국을 탄 원자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탈원전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탈원전. 이렇게 되면서 그냥 망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통하고 국민교육을 통해가지고 문맹률을 80%에서 20%로 낮추게 되면서 의무교육을 시키니까 여기서 그 산업화에 기반이 생길 수 있었다.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PD계, NL계 주사파의 등장, 강철 김영환 그룹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이게 분화가 됐는가, 드럼스의 진기론 이런 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점심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때까지 할까요? 한 번 더 모셨어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할 자신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12시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1941년 건국이 아니다 하는데 임시정부에서 조수왕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강령인데
아니 19년에 건국이 됐는데 왜 무슨 건국혁명을 또 얘기해요? 그 반역이 되지. 이건 좀뭐 분명히 그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입수 중립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 1948년 건국론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신문인데 이 신문 58년도 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10주년. 오늘은 내 생일. 내 나이는 11살. 왜요? 몇 년에 건국됐다는 얘기입니까? 48년입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업은 무엇인가? 우리의 과업은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인데 남한은 빛의 제국이에요. 빛의 공화국이에요. 번영의 공화국이에요. 서울 지역 북야성입니다. 중국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북한 지역은 완전히 암흑색이고 여기만 조금 불이 있어요. 어딜까요? 평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적어도 이렇게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NL계, 민족해방계나 한국의 좌파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한다. 탈원전, 소주성, 그냥 온갖 포퓰리스트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학군 이론이라고 하는 게 김일성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끈을 끊든가 미국이라고 하는 끈을 끊든가 그냥 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온갖 그걸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북한과 한국에 있어서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의 그 목표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진지전에서 우리는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혼자 수십 년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이게 확산이 잘 안 되고 있고 아주 굳건한 그 아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좀 빨리 이런 그 타이드라고 하죠. 이걸 이제 바꿔놔야 될 시기가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조금 좀 편한 건 있어도 방송 아직도 그 민노총 그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민노총 봤더니 그 평양에 그 사무소들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쪽 사람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다 뒤집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느껴서 요즘 제가 사실은 좀 슬럼프에 빠졌어요. 더 이상 나도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오늘 강연은 9시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5분 넘겨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